안녕하세요. 한국인구학회장 은기수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인구학회 그리고 또 한국가족학회 공동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인구학회 날입니다. 2020년 한국인구학회 코로나 상황에서도 귀한 원고를 준비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는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학회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구학회 학술 대회 제 세 번째 세션인 저출산의 인구학적 원인과 대응 방안의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의 최율입니다. 오늘 저희가 세 분의 발표와 한 분의 토론이 계신데요. 첫 번째 발표는 동국대학교 유사면 교수님의 총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 분석이고요. 두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김근태 교수님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격차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발표는 충남대학교 황선재 교수님의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이라는 주제,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고령화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오늘 발표를 보시면 첫 번째 발표는 형식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출생아 수에 대한 분해 분석을 연구한, 우리가 사실 흔히 듣기 힘든 굉장히 소중한 발표이고요. 두 번째 발표는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해주셨고, 세 번째 발표는 세대 갈등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겁게 요즘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다르지만 서로 연결된 발표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생산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조영태 교수님께서 세 분의 토론을 모두 맡아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집단 토론으로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이신 동국대학교 유사면 교수님을 모시고 총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 분석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의 유삼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총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 분석이라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그 연구 과제로 진행되었던 일부분입니다. 원래 기존의 그 출산력 연구에서는 보통 합계 출산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총 출생아 수가 이제 관심이 좀 덜 받게 되는데요. 총 출생아 수는 기본적으로 후속 세대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인구 변동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 과정에서 좀 더 빈번하게 활용이 됩니다. 예컨대 학교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교사 임용 또는 이제 노동시장, 주택시장, 연금 관련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실례로 작년에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온종일 돌봄 수호 예측을 하는데도 직접 사용을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세대의 급속한 증가 또는 감소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전후 베이비 부모 세대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함께 했었었고, 그분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에 따른 이제 사회보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총 출생아 수는 이제 출산율 수준뿐만 아니라 인구의 크기 그리고 연령 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따라서 출산율 변동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이동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의 총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71년에 약 102만 명 정도 한 해 태어났었는데 1983년에 76만 9천 명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그 이후에 60만 명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에 55만 명 정도였고요. 2001년부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3에 도달을 하면서 그 이후에 그 이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30만 2천 명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했었죠.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2001년 이후로만 살펴를 보면 1.31 이후로만 보면 1.31에서 2019년 작년이었죠. 0.92로 감소를 하였는데 반해서 29.8%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총 출생아 수는 55만 9천 명 정도에서 30만 2천 명으로 오히려 더 빠르게 무려 45.9%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저출산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유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의 경험을 보면 이제 세대 감소에 따른
총 출생아 수 감소 가능성이 제기가 된 적이 있었었고요. 국내에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저출산의 덫이라고 해서 이제 볼프강 루츠와 동료들이 제시했던 내용인데 실은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세대 효과를 많이 강조했던 측면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빠르게 인용이 많이 돼서 10년 전에 많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중에 인구학적 요인 부분을 보면 지속된 저출산이 이제 세대 크기, 특히 여성 인구의 규모 자체를 작게 만들고 그것들이 추가적인 총 출생아 수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출산 현황이 지금 유럽과 조금 구별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혼외 출산 비중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출산 연령의 고령화는 지속이 되고 유럽에서 나타났던 이제 합계 출산율 반등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 초저출산 수준에 진입한 2001년 이후에 총 출생아 수의 변화를 분석해서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는 세대 크기의 감소, 그다음에 지속적인 출산 연령의 상승, 출산 수준의 하락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아마 출산력 하락에 총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잠깐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먼저 이제 합계 출산율이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구성되는 것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굉장히 비교 분석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은 합계 출산율 지표 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템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998년에 본가르츠와 피니가 출산 연령의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서 합계 출산율이 실제보다 가소 또는 가대 추정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것을 보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보시는 부분이 그건데요. 다른 게 아니고 연령별 출산율에 그 연령별 출산 연령의 변화율을 이제 1에서 빼줘가지고 약간 보정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편리하고 실제로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굉장히 템포 효과를 많이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적게 추정하거나 또 연간 변화가 매우 극심하고 해서 한국처럼 출산 연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예로 이제 그 템포 효과의 적용 예를 좀 살펴보면요. 1980년대, 90년대 유럽 국가들에서 역시 초저출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던 계기가 된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를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2000년대, 2010년대에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의 기간의 차이를 두고 합계 출산율이 일부 반등하게 됩니다. 일부 학자는 이제 뭐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서 그 결과라는 주장이 있었었고요. 또 이제 약간 형식인구학 하시는 분들은 출산의 지연 등 출산 연령의 고령화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합계 출산율이 반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코호트 출산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계 출산율 템포 효과를 보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 수준이라고 할 때 합계 출산율 그 자체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보정한 형태의 지표를 사용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보면 원래 이 템포 효과를 보정하는 방법 중에 이제 헬러 오르테가라는 학자가 이제 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으로는 생명표 작성 원리를 출산력 지표에 적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분해 분석, 총 출생아 수의 분해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 제안 내용을 받아들여서 실제 소보트카와 동료들이 실제 유럽의 몇몇 국가들에 대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출산 수준의 변화, 출산 시기의 변화, 그리고 세대 크기의 변화를 토대로 이제 총 출생아 수를 분해 분석을 했었었고요. 그 결과는 출산 시기에 당시 유럽에 이분들의 초점 자체가 템포 효과를 파악하는 거였기 때문에 당시에 출산 시기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고 공통적으로 각 국가별로 출산 시기 수준의 차이가 조금 또 국가별 차이를
만드는데 공헌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저도 이 연구 막판에 제가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막판에 뒤늦게 확인을 했는데 이은구 선생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석사학위 논문이었던 걸로 여겨지고, 그다음 유사한 그 소보트카가 제시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초기 국내 출생아 수 변화를 분석을 했는데, 역시 초점은 템포 효과이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인식 유예림 선생님께서 이번에 제가 과제를 진행하는 도중에 유사한 연구를 출판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이제 관심은 또 역시 시도 간 차이에 좀 더 초점을 뒀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앞에 이은구 선생님은 이제 켈로 오르테가 방법을 그나마 사용을 해서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고순위 출산율에서 좀 왜곡될 여지가 있고요. 지금 민인식 유예림 선생님은 본갈수 피니 방법을 사용을 했고, 초점 자체가 템포 효과를 보정하는 것에서 두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정해서 국내에 적용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산 수준의 변화, 출산 시기의 변화, 그 다음에 세대 크기의 변화, 이 세 가지 요인이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 공헌도의 차이 여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관련 자료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본가르츠 소보트카의 템포 보정 방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출생 순위별, 그다음에 연령별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지금 통계청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출생 신고 자료와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 그리고 주민등록 연항 인구 자료를 통해서 제 나름의 방법으로 다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시된 본가르츠 소보트카 방법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정교하고 개선된 방법이고요. 역시 생명표 작성 방식에 기초를 했으며, 그 다음에 컬러와 오르테가가 구별되는 방법이, 컬러 오르테가는 이제 각 출생 사건이, 출생 순위별 사건이 독립적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제 서로 의존 쪽이다. 그러니까 첫째 아를 낳은 사람만 둘째 아를 낳을 수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작성을 하는데, 문제가 되면 셋째 아 이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크게 왜곡이 됩니다. 출생 확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출생률이 아니고 생명표상에서. 그래서 이제 본가르츠 피니는 이게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간주를 해서 둘째 아에 도달하지 않은 모든 여성들은 둘째 아 출생률의 분모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고 코호트 출산력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그 앞에서 소개드렸던 분해 분석 연구들을 적용을 하고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되 차이점은, 앞의 연구들은 이제 대개 켈러 오르테가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제 저는 그 이후에 개선된 본가르츠 소보트카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보트카와 동료들이 제시했던 분해 분석 방법은 이 분해 분석 과정에서 상대적 차이를, 지표를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 상대적인 변화율로 단순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평균 세대 크기의 개념인데요. 이게 뭐 인과학 내에서도 잘 알려졌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세대 크기라는 개념은 여성 인구가,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출생아 수에 동일하게 공헌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연령대에 좀 더 출산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령별 출산율 가중 평균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인구에. 지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템포 효과를 이제 상대적으로 측정하느냐, 절대적으로 측정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분해 분석에서는 이제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수식을 아래 하단에 보시면 결국은 총 출생아 수를, 이 수식을 이용을 하면 평균 세대 크기 효과 곱하기 출산 수준 효과 곱하기 출산 시기 효과로 이렇게 곱셈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곱셈은 이제 상대적 차이를, 그 각 연도별 차이를 나타내면 비율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율로 측정된 것들은 다시 지금 변화율, 상대적인 변화율로, 연간 변화율로 대체가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 보통 인과학에서 과거 선행 연구들은 이제 각 요인의 변화율과 각 요인 간 상호작용의 합으로 이제 분해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I자 인덱스를 써가지고요. 총 출생아 수 변화율, 평균 세대 크기 변화율, 출산 수준 변화율, 템포 왜곡
효과 변화율로 표현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상단에 앞에 나왔던 수식을 이제 대체하는 거고요. 이제 하단 같은 경우에 양변에 우리가 기준 시점에 총 출생아수를 양변에 곱해주기만 하면 해당 요인에 의한 총 출생아수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총 출생아수 전망도 해보고 싶어서 함수적 인구 모형이라고 그 이제 힌디맨이라는 분이 제안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리카터 모형의 확장형입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출산을 추계하는 모형을 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본 내용이고요. 결과를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은 그냥 기술 분석 내용인데요. 각 출생 순위별 총 출생아 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빔은 안 나가나요? 알겠습니다. 그 첫째와 출생아 수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첫째와 출생아 수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게 둘째와 출생아 수죠. 역시 셋째와 출생아 수. 그래서 모든 출생아 수에서 하락하신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제가 빨간색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합계 출산율, 그다음에 점선이 파란색 점선이 템포 보정 효과, 이제 본가시 소프트카 방법을 적용한 내용인데요. 보통 0.3에서 뭐 많은 구간 0.4 이렇게 연도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본가시 핀리 방법을 적용하면 연도별 차이가 급격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걸 또 출생 순위별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 분해 분석을 출생 순위별로 나누어서 해서 다시 합치는 형태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조금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와 같은 경우에 최근으로 오면서 특히 2015년 이후에 그 합계 출산율하고 템포 보정 출산율하고 좀 차이가 벌어지는 걸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효과고요. 아직 그게 출산 수준의 하락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 반면에 지금 둘째와 출생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2001년 이후로 보면 장기적인 추세로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총 출생아 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세대 크기, 그 다음에 출산 수준, 출산 템포 효과입니다. 총 출생아 수는 이제 상대적으로 하락한 거를 연도별 변화율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네레이션 사이즈, 저건 평균 세대 크기인데요. 이게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서서하게 완만하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단의 출산 수준은 이제 연도별 차이를 역시 보이고 있지만 2005년부터 2015년 사이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2015년 정도 이후로 다시 하락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템포 효과 같은 경우는 지금 2001년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 차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에 이미 굉장히 높은 강한 템포 효과를 보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템포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각 이 똑같은 그림을 지금 출생 순위별로 그려놨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지금 빨간색 선을 보시면 상대적인 총 출생아 수의 감소인데 첫째아보다는 둘째아, 셋째아의 감소율이 훨씬 더 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비율로 따지면 둘째아, 셋째아의 출생아 수 감소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각 요인별 총 출생아 수의 공헌도를 출생아 수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각 요인별 상호작용 또는 잔차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평균 세대 크기, 그 다음에 출산 수준, 그 다음에 출산 템포 효과, 템포 왜곡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별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라서 2001년에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총 출생아 수의 감소가 템포 효과와 죄송합니다. 그 평균 세대 크기와 크기의 차이와 출산 수준의 하락에 의한 것이다. 보라색하고 녹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위별로 잘라놓은 건데 보시면 둘째아 절대적인 총 출생아 수 감소 자체도 둘째아 총 출생아 수 감소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것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마이너스 0.457이라는 것은 45.9%가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2001년에 비해서 2019년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는 2019년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기존에 연구 결과는 18년이었는데
그래서 45.9% 감소한 건 25만 7천 명 감소 중에 약 12만 7천 명이 평균 세대 크기에 의한 것, 조금 더 많은 것이 이제 출산 수준에 의한 감소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출산 시기인데 상대적인 2001년에 비한 상대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출산 수준의 감소는 당연하고요. 근데 지금 평균 세대의 크기가 꾸준하고 일관되게 쭉 이어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역시 총 출생아 수를 감소를 그 출생 순위별로 구분을 해 놓은 건데 하단에 명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을 보면 지금 전체 출생아 수의 9만 9천 명 감소가 첫째인데 둘째가 12만 7천 명이라서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개별 요인으로서는 둘째와 출산 수준의 하락, 그러니까 둘째와 출생률의 하락이 굉장히 제일 큰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 요인을 꼽으라 하면 이제 첫째와 평균 세대 크기, 둘째와 뭐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15년 이후가 지나치게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2015년 이후를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역시 여기 출산 수준의 하락이 큰 공헌을 미쳤고, 근데 또 2015년 이후에 출산 시기에 의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2015년 이후에 무언가 추가적으로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살펴보고자 간단한 그 출산율 추계에 적용을 해서 그 주민등록 연항 인구가 사망률이나 인구 이동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가 그냥 출산율 변동 시나리오를 적용하려고 적용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총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동일할 때, 그다음에 하락할 때를 유지한 거고요. 오른쪽은 이게 템포 효과를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출산 연령 변화까지도 역시 출생 순위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출생 수 변화를 보면 이제 현 수준 2019년 수준입니다. 현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총 출생아 수는 25만 명 이하로 2034년에 하락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평균 세대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30년대 초반에 역시 하락세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낮아지는 경우에는 더욱더 암울한 형태의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제가 이 시나리오는 이제 아까 함수적 인구 모형의 중위 수준은 2019년 수준을 고정시킨 거고요. 연령별 출산율을. 고위는 2001년에서 19년 출산율 추세를 그냥 적용한 겁니다. 기존의 자료를. 그다음에 하락세는 하락세를 보였던 2012년에서 19년 추세를 적용했던 거고요. 보면 합계 출산율은 이제 제일 낮은 게 0.6, 제일 높은 게 1.48, 1.5 정도 되는데요. 총 출생아 수 차이는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원래 기존에 제가 2018년까지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해본 거랑 2019년 최근에 새로 나온 결과를 업데이트했을 때랑 약 2만 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주요 결과는 여성 인구의 감소가 이제 장기적으로 출산율 수 감소를 주도하는 요인이고요. 특히 둘째와 출산율 하락이 두드러져서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된다. 이 내용은 이제 원래 출산력 변천에서 이렇게 출생 순위별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가 않습니다. 근데 둘째와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둘째와 이상에 의해서. 그다음에 2015년 이후에 출산 연령 상승에 의한 템포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추계 결과 즉각적인 반등이 없을 경우에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에서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 어떤 시나리오든지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제가 2001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선행연구 같은 경우는 2000년 기준으로 하고요. 이 기준 시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큰 추세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저출산이 더처럼 지속적인 저출산이 세대 크기 감소, 그다음에 추가적인 출생아 수 감소로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된 게 아닌가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무래도 확실히 유럽 등 선진국의 출산율 패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토론은
세 분의 발표를 다 듣고 나중에 이제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바로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김근태 선생님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불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근태입니다. 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공공사회학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까 유삼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저 프로젝트가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와 그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고 요청 사항이 좀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는 그 요청에 충실을 따랐고 따라서 이제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인과학회 회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청받은 사항은 인구 구조 변화와 이제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 요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인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925년도부터죠. 25년도부터 통계청에 존재하는 그 총 인구와 그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이고요. 그래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60년대 같은 경우 저희 한국 인구 전체 인구 2,500만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80년에까지 이제 매년 약 65만 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드디어 이제 5천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중위 추계에 의하면은 2029년부터 한국의 총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 2067년경에는 이제 한국 총 인구는 약 4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 4천만 명이라는 수준은 약 1980년대 초반 그러니까 한국 인구와 비슷할 것으로 죄송합니다. 1990년대 초반이군요. 90년대 초반 인구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양상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균질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일단 이렇게 총 인구가 변해 왔는데 그렇다면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일반적인 population 피라미드가 아니라요. 제가 총 인구를 보통 population 피라미드는 좌측의 여성, 우측의 남성의 퍼센티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지만 저는 이제 총 인구를 1993년도와 2067년도로 나눠서 이렇게 그 퍼센티지를 각각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유소년 인구 와 노란색 부분 그리고 장년층 인구, 청장년층 인구 그리고 노년 인구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를 해보았고요. 그랬을 때 1993년도에 유소년층 25.7% 약 4명 중에 1명은 유소년 인구였고요. 절대 다수였던 68.8%가 청장년층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불과 5.4%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2067년경에는 유소년 인구가 8.7%로 감소를 하고 장년층은 44.8% 그리고 노년 인구가 46.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는 이제 65세 이상 인구의 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인구 고령화 문제는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단순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비율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따라서 이제 최근 노인을 다시 이제 규정해야 된다.
연령 기준을 뭐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은퇴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들의 이제 기저에는 이런 이제 급격한 인구 변화, 그 중에서 특히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그 지역별 편차가 이제 심하게 나타나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울에 있는 구별로 인구 피라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구별로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뭐 관악구나 이런 이제 젊은층이 많은 도시 그 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층 인구가 많고 그렇지만 뭐 강남구라든지 뭐 그런 구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 인구가 특히 많은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죠? 종형이라고 하나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대구 광역시와 이제 경상북도를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군위군이 그 대구 광역 그 경상북도 군위군 하나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거의 그 버섯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60대 이상 이 남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20대 이하의 유소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 위험도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가 아마 전국 3위에 해당될 겁니다. 군위군 같은 게 군위군 네, 그런 엄청난 이런 노년 인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대표적인 그런 뭐라고 하죠? 좀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의 그 인구가 많고 그들의 젊은 자녀들, 20대 미만의 젊은 자녀들. 그렇지만 그 20대, 30대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인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특성들이 이제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도 이제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하고 제가 아까 전에 서울시와 대구 경상북도를 대비해서 보게 되면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왼쪽은 수도권 인구의 그 비중, 수도권은 여기에서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 인구의 비중,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진위 개수, 인구 분포의 진위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위 개수는 뭐 대략 230개 정도의 지자체에 골고루 모두 균일하게 인구가 퍼져 있다고 분산되어 있다고 하면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지역에만 다 모여 산다고 하면 1이 될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그 지금 수도권 인구의 비중을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80년대와 90년대 매우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위 개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2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감소하던 수도권 인구 비율과 진위 개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수차례 언론에서도 언급이 됐긴 했습니다만 왜 과연 이렇게 갑자기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수도권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진위 개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이제 그동안 진행되었던 혁신도시, 세종시를 비롯한 이제 혁신도시로서의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이제 최근 급격하게 다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보도가 있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이제 지속해서 이제 2035년 경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인구 증감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자연 증감분과 순 이동분으로 나눠서 분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서
2000년도와 2010년도와 2018년도를 각각 그 자연 증가율 인구 1000만 명당 인구 1000명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인구 1000명당 자연 증가율과 인구 1000명당 인구 순이동률로 해서 각 그 광역 자치단체를 이제 그 산포도를 그렸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2000년도, 2010년도, 2018년도로 가면서 자연 증가율과 순이동이 전부 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2010년도, 2000년도, 10년도, 18년도 하면서 전체적인 인구 그 다이내믹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구 변동 그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동뿐만 아니라 출생과 사망 전체도 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관관계가 사실 인구 증가율과 순이동은 뭐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2000년도와 2018년도에 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에 약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를 했는데 그 이야기 달리 이야기는 뭐냐면 인구 이동이 많이 일어난 곳에서 자연 증가도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 경우에는요. 근데 2018년도에 다시 또 원위치 2000년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특정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그리고 그러니까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젊은 층의 인구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동했다면 그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봤을 때 2010년대 즈음에 젊은 층이 활발하게 이주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가 또 마침 그 혁신도시를 비롯한 세종시가 2012년도에 출범을 하고 그런 시기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근데 그 효과가 불행히도 2020년도쯤에 다 없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면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네, 됐습니다. 포인터를 이쪽으로 방향으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뒤에 그 에비던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뭐 여러 차례 너무나 잘 알려진 문제이고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 불균형 발전이 지금 현 상태와 같이 전 국민의 50% 이상이 서울 경기에 다 모여 사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소외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이제 소외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갈등이 발생한다면 결국은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전국에는 저희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역 불균형의 문제는 이제 굉장히 저희 사회 시스템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원인은 저는 이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제 그 경제 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잘 아시다시피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 산업화를 이룩해 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가 집중이 되고 인구가 집중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또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시너지 효과와 동시에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인식 이런 그런 뭐 경북 산간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 지역들은 이제 더 이상 젊은이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이제 서서히 생겼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방자치단체 약 3분의 1 정도가 이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현재 이제 최근 201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런 소멸 위험 지역은 젊은 층은 빠져나가는데 그와 동시에 귀농 귀촌 인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그래서 더 이 지역의 노령화 고령화 정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시군구 단위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60년대에부터 이제 이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됐고 거기에서 소외됐던 이 전남, 그러니까 호남 지역과 경북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65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히 강화가 됐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천 그 지역이 고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서울 경기 지역과 이 광역자치단체 주변은 색깔이 옅죠.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젊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멸 위험 지수는 그 65세 이상 인구를 가임기 여성의 인구로 나눈 비율로 나타내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멸 지수의 변화를 또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렇게 지역별로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전에 그 공업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그 자원들 인프라로 인해서 더 이제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그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2019년도 3분의 1 이상 이렇게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여주고요. 소멸 위험에 처한 그 위험 지역들 리스트가 이렇게 보여 있고 반대 이제 지역은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생존 위험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즉 젊은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인구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충북과 경북, 강원 이런 지역들은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젊은 인구는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중력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력 모델은 두 지역의 마이그레이션, 인구 이동을 에스티메이트 할 때 P1, PI 그러니까 그 I라는 지역의 인구를 곱하기 J라는 인구 P를 그 두 지역 간의 DIJ 거리로 나누면 그 지역 간에 일어나는 마이그레이션의 발륨 그러니까 그 양이 될 것이다라는 공식이고요. 이 간단한 공식이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약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그 국제 이주의 패턴의 한 60% 이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모델 하나로. 여기서 이 D는 단순히 거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그런 정보의 부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마이그레이션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두 지역 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이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인구를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지역 불균형 문제, 지역으로 인구를 이주를 시키고자 한다면 서울 인구가 변하지 않는다면, 고정돼 있다면 지역의 인구를 크게 하면 그쪽으로 이주가 되는 건데 이 공식에 의하면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역에서 서울로 더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 소규모의 혁신 도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서울 경기 지역 인구가 분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정책을 펴왔지만 아까 앞서 보였다시피 2020년대부터 그 효과도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소규모의 혁신 도시들을 양산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집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남권 부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으로 인구를 이주시키고자 한다면 메가시티 그러니까 집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본 것은 소멸 위험도별로 과연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그러니까 어떤 삶 그들의 웰빙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학교 수 오히려 소멸 위험 지역이 더 많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그다음에 인구 1000명당 기업체 수 오히려 소멸 위험도가 높은 곳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반 문화 시설수, 여기 기반 문화 시설수는 뭐 도서관, 박물관, 뭐 문예회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은 문화 예술 그런 인프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멸 위험이 높을수록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것은 GRDP인데요. 1인당 GRD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멸 위험이 높다고 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1인당 GRDP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 정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경제적인 상황, 경제적 웰빙 그리고 문화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다 소멸 위험 지역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가? 왜 떠나는가? 저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일자리의 질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의 질이라는 것은 각 시군구 단위에서 고소득, 고학력, 고숙련 지역 비중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상호 박사가 2019년도에 한 건데 2010년도와 15년도 각각 그 시군구 단위별로 일자리 질 지수를 만들었고요. 전 그 지수와 이제 소멸 지수, 위험성 정도를 여기서 지금 생존 지수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소멸 위험도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가능성이 높을수록 일자리의 질이 높은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 2015년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자립도입니다. 보시면 생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재정 자립도가 높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일자리가 좋은 지역에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살고 그들이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많이 내고 따라서 그 지방의 재정이 튼튼하게 됩니다. 뭐 너무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왜 나쁜 지역들? 이 나쁜 지역들은 뭐냐? 제 생각에는 뭐 마강래 교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무분별한 이제 지역 축제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4,300억 원의 그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역 축제에 근데 총 수입은 818억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런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들이 더 이런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방 소멸 위험하고 많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런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는 인구를 먼저 집적하는 것이고 단순히 집적하는 게 아까 전에 기업체 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기업체 수가 단순히 늘어난다. 농공단지에 아무리 소규모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즉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인구를 집적을 하고 거기에 인프라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순서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오지는 않을 거니까요. 일단은 뭔가 이제 기반을 만들어놔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부족한 발표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발표는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의 황선재 교수님께서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 사회학과 황선재입니다. 오늘 제 발표 제목은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인데요. 이전에 발표하셨던 두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연구고 제가 부탁받았던 부분은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일종의 파급 효과의 일환으로서 이 인구 고령화 현상이 어떻게 세대 갈등과 조응하는가에 대한 그 기저에 대한 일종의 탐색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경험적인 연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발표의 흐름과 논리를 좀 따라오시는 게 조금 발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연구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그 세대 갈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의 축은 일반적으로 이제 일자리, 연금, 의료비 등으로서 이 현상의 핵심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저성장 불평등 시대에 이 한정된 특히 이제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이 세대 간 형평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및 저성장의 고착화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과 갈등 양상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현실 진단 및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 소스, 빅데이터, 국가 통계, 그리고 국민 이전 계정 분석 등을 통해서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고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이라는 문제를 사실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제 연구는 특히 이제 사회 경제적인 관점, 특히 이제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의 관점에서 조명 혹은 재조명 해보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구 질문을 4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구 고령화는 과연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가? 둘째, 세대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분석의 축은 어디로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셋째, 실증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의 배경 및 양상은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인구 고령화 저성장 시대, 자, 자원 배분을 둘러싼 이러한 세대 간 형평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출한 연구 그 원고에는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그 이론적 논의라든지 선행 연구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3가지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분석은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의 현황에 대한 분석, 간단한 분석입니다. 먼저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황 및 추이를 보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빅카인즈라는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이 뉴스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의 핵심 축을 도출하는 키워드 트렌드 분석 등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분석 결과로서 세대 간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킨 핵심 축으로서 일자리 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그래서 두 번째 분석에서는 이 일자리 문제, 특히 세대 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일자리 문제는 크게 일자리 양과 질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일자리 양은 이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고 그리고 세대 간 일자리의 질은 연령대별 고용 형태 및 소득 수준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대 간 자원 배분 현황 및 추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봤는데 저희 인구학자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인구 고령화와 이제 인구 현상 구조 변동의 효과를 측정을 할 때 이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것을 자주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학회에서도 좀 관심을 두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수행하는 연구의 목적에도 잘 부합되기 때문에 이 국민 이전 계정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분석 결과를 이 연구의 목적과 조응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 결과인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현황에 대한 간단한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 인구 고령화율은 2020년 현재 15.7%로 2000년 당시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향후 가속화돼서 2050년경에는 앞서 김건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 인구 거의 한 40%에 이제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고 2019년부터 2050년까지 전 세계의 인구 고령화 정도를 비교한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 인구 증가율을 볼 뿐 아니라 2050년경에는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모두들 잘 아시는 인구 피라미드의 변형인데요. 가장 왼쪽은 1960년대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띠다가 2020년 현재 종형으로 바뀌고 2067년엔 역삼각형, 역인구 피라미드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한국의 노년 구성비 및 노년 부양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노년 구성비는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요. 노년 부양비는 이제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를 분모로 하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를 분자로 하는 노년 부양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실선이 노년 구성비 그리고 주황색 점선이 노년 부양비인데 재밌는 사실은 한 2020년까지는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추세로 증가해 오다가 2020년에 이제 급격하게 붕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현상입니다. 그렇죠? 노년 구성비의 변화가 노년 구성비의 변화가 아니라 노년 부양비의 변화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것은 이제 분자와 분모가 둘 다 급변하기 때문인 거죠. 그 분자인 65세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것 플러스 분자인 15세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 후기 생산 연령 인구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초기 생산 연령 인구 둘 다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의 일종의 인구학적 파운데이션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가의 의문점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빅카인즈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199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54개 주요 언론사의 한 6,500만 건의 뉴스에서 해당 키워드, 저는 이제 고령화와 세대 갈등으로 검색을 했는데 해당 키워드가 언급된 뉴스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 고령화 세대 갈등 모두 한 2000년 정도를 전후로 해서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고령화에 대한 그 기사 언급의 속도가 더 커다란 것을 볼 수 있고 이 그래프 상에서도 고령화와 세대 갈등 이 두 단어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대략 보실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1990년대부터 6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인구 고령화 및 세대 갈등과 관련된 뉴스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를 키워드로 하는 뉴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왔고 그래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대 갈등을 키워드로 하는 뉴스 역시 그 증가 속도는 완만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경에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비중이 7% 이상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것과 관련된 뉴스가 이슈들이 확대 재생산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슨 개수로 측정한 고령화와 세대 갈등이 상관관계는 0.87입니다.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해당 기간 두 단어의 뉴스 등장 빈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고요. 이 두 단어의 그 상관관계를 제가 시기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0.31, 그리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0.12, 그리고 2008년 이후부터 다시 0.71로 이제 그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의 이슈는 아주 높은 정성을 보이고 있고, 이는 특히 2008년 이후의 세계 경제 위기가 이후 특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구학적인 변동, 노년 부양국에서 봤던 인구학적인 파운데이션의 변화화해서 걱정, 우려, 염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인구 고령화와 그리고 세대 갈등이 함께 언급된 기사에서 주로 많이 언급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같은 웹사이트에서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제가 좀 관심을 두고 빈도가 높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높게 드러난 단어, 연관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구 고령화, 세대 갈등과 함께 같이 등장한 연관어입니다. 일자리고요. 그 다음에 또 파란색을 보시면 뭐 경제적, 국민연금, 그리고 청년들, 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인구 고령화 및 세대 갈등과 함께 등장하는 주요 연관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일자리의 빈도가 가장 높고, 다음에 경제적, 국민연금, 청년들, 저성장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는 인구 고령화가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와 국민연금 등을 둘러싼 이 세대 간 형평 문제, 이 자원을 세대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그런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인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을 둘러싼 이 세대 간 형평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조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첫 번째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드러난 일자리 문제를 세대 간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이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세대 간 일자리 양을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은 연령대별로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별로 고용률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까 인구 고령화가 인구 고령화 세대 갈등의 조응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그래프의 추세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프가 다소 복잡해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냥 설명,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2000년 58.5%에서 2019년 60.9%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령대별 구체적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대의 고용률은 동일 기간 60.2%에서 58.2%로 감소해서, 사실 실질적인 의미를 두기 어려운 15세에서 19세 집단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이 기간 동안 고용률이 감소한 연령 집단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충격적인 것은 2013년 이후부터는 60에서 64세 집단보다도 낮은 고용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와 40대는 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처럼 고용률의 수준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변화 방향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가장 흥미로운 패턴이 50대에서 발견되는데요. 이 50대의 고용률은 해당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 이르러서는 30대의 고용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에서 64세 집단도 50대 연령 집단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기간 동안 고용률의 증가 수준도 50대 다음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2014년 이후부터는 20대보다도 높은 고용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의 고용률 역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 표는 앞서 봤던 트렌드를 이제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것인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했던 트렌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의 감소가 8.9%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러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19세의 집단을 제외하고는 아주 실질적인 고용률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가 성별로 굉장히 다르고 성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연령별로 굉장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양에 대한 분석을 결론을 요약을 하자면 일자리 양 측면에서 살펴본 세대 간 일자리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20대 남성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리고 50대 및 60대 초반의 상대적인 상승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의 문제는 사실은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이슈라기보다는 20대 남성과 법정 노인 연령 직전의 중고령층 간의 이슈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은 그렇지만 50대의 고용률이 높긴 하지만 50대 이상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일자리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사실 양만 가지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세대 간 일자리의 질을 고용 형태와 소득 수준 두 가지로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실선으로 표기된 이 추세선이 앞선 일자리의 양, 고용률 분석 결과에서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른 20대, 50대, 60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같은 경우는 2003년 비정규직 비율이 29.6%였으나 2019년에는 38.4%로 8.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충격적이죠. 반면에 50대는 2003년 40%에서 2019년 35.5%로 4.5%포인트가 감소해서 2019년에는 20대보다도 낮은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비정규직 수준은 해당 기간 동안 이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앞서 보여드렸던 이 고용 형태, 연령별 고용 형태 추이를 성별로 나누어 본 것인데 남성과 여성 전반적인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반적인 추이와 비슷한데 여성의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대 간 일자리의 질을 살펴본 또 하나의 지표인 소득 수준을 살펴봤는데요.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평균 소득 및 중위 소득이 모두 증가합니다. 전 연령대, 전 구간 증가하는데 이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 모두 전형적인 역육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 소득의 경우에는 45에서 49세 연령 집단에서 정점을 이루지만 이 중위 소득의 경우는 이보다 10년 이른 35에서 39세 연령 집단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의 격차 증가가 동일한 연령 집단 내부에서의 소득 불평등 증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의 경우는 이와 같은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40대부터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30대까지는 유사하게 비슷하게 생활하다가 어떤 그런 소득 수준에서의 불평등, 격차가 40대보다 아주 이른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석이었죠. 세대 간 일자리 양과 질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의 세대 간 일자리 양 고용률이었고 질은 비정규직 비율과 소득 수준을 살펴봤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세대 간 일자리 문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히 봤을 때 20대 남성과 50대 전체의 실질적인 일자리 경험 차이로 귀결이 됩니다. 20대 남성의 경우 고용률도 급감을 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급증속해서 일자리 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에 50대의 경우는 20대 남성과는 반대로 고용률도 증가를 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감소를 하고 소득 증가도 하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고용 향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 집단 내 소득 불평등의 경우는 20대는 최근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50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 일자리 문제가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의 주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이 고용률이나 소득 수준과 같은 단편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복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석 결과, 이 세대 간 자원 배분의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국민 이전 계정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민 이전 계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GDP나 GNI, per capita를 산출하는 이 국민 계정 체계라는 것을 연령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인구의 연령별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 및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연령 집단 간의 경제적 자원의 흐름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구학자들에게도 이 국민 이전 계정은 앞으로 좀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 통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이전 계정을 분석을 하면 이 거시적인 수준에서 연령 집단 혹은 세대 간 각종 사회 경제적 자원 이전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목적,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의 문제를 이 세대 간 사회 경제적 자원의 배분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즉 연령 간의 소득과 소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소득과 소비의 차이의 발생분을 다른 연령 집단에서 어떻게 빌어다 혹은 끌려다 오는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이 국민 이전 계정 분석을 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문제가 어떻게 세대 간 형평, 자원의 분배와 흐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분석에서는 한국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부터 16년까지의 국민 이전 계정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인구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고령층으로의 사회경제적 자원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부분과 어떤 자원들이 주로 노년층, 고령층으로 이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국민 이전 계정의 이제 항등식인데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각각의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각 연령 집단별로 소득이 있을 것이고 들어온 돈이 있을 것이고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은 생애주기 적자라고 해서 특정 연령 집단에서는 소득 대비 노동소득 대비 소비가 큰 집단이 있을 것이고 보통 0에서 15세가 되죠.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생년연령 같은 경우에는 소비 대비 노동 소득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주기 흑자가 발생한 구간이고 65세 이상은 다시 그 소비와 소득이 역전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금 세계주기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소득과 그 소득은 노동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대비 노동소득의 격차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0에서 15세는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클 것이고 적자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15세, 64세는 그 소비보다는 소득이 많으니까 흑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은 다시 적자가 발생하는 구간인데 이 다음 장 그림을 살펴보시면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빼기 노동소득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적자, 0에서 15세, 그리고 27세에서 59세, 이제 59세에서 그 이상. 한국 같은 경우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령별 그러한 생애주기 적자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한국 국민 이전 계정의 생애주기 적자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16년. 여기 보시면 총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연령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0에서 14세, 15세, 64세, 65세 이상의 이제 그 각 연도별 그 생애주기 적자의 규모 혹은 이제 플러스가 적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적자를 이제 플러스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흑자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령대별 그 흑자 적자 규모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방금 전에 그림상 그대로 나타나지만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의 증가율 맨 마지막 칼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0에서 14세의 그 생애주기 적자는 9.9% 증가를 했고 15세, 64세의 생애주기 흑자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87.1%가 증가했는데 65세 이상의 생애주기 적자 규모가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48.8%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왜 이 65세 이상이 특히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증가했는가? 소비를 이제 다양한 측면 아래서 보시면 이 공공소비와 민간소비 이것 다 이제 교육, 보건, 연금, 사회보험, 기타 보호수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이 공공소비와 그다음에 민간소비 모두 아주 급증해서 72.7%, 52.4%로 아주 급증해서 이 노동소득 대비 소비가 급증한 결과 2010년 대비 2016년에 그 적자 증가율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아까 항등식에서 보셨던 좌변이 그 생애주기 적자의 규모를 말씀드린 거라면 우변은 그 적자 규모를 어떻게 메꾸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연령별 생애주기 적자를 메꾸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전입니다. 남들로부터 받습니다. 그게 이제 공적 이전이 있고 사적 이전이 있겠죠. 이전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산 재배분입니다. 본인이 아껴놨다가 나중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스로 어떻게 그 각 연령에서 발생하는 흑자 적자 구조를 메꾸는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연령 재배분이라는 이름 하에서 공공의 방식으로 공적인 방식으로 연령 재배분을 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민간 연령 재배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앞서 보신 그 고령층의 부족분이거든요. 부족분이고 그다음에 증가분인데 그것을 이제 공적 연령 재배분의 방식, 공공 이전이죠. 국가가 각종 이제 세금과 복지 정책을 통해서 투여하는 부분에서도 통해서 그리고 민간 연령 재배분 대부분의 경우 그 생산 연령층으로부터의 가구 간 이전 소득 이전을 통해서 메꾸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에 그 조응하는 그 기저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가를 세 가지 분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의 현황과 양상을 국가 수준의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자료와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불안정성이 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지면서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및 파급 효과 역시 이 세대 간 형평의 관점에서 이제 조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노년 부양비의 급증에서 보였던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및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추세의 인구학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을 잇는 핵심 쟁점은 일자리와 국민연금으로 드러났고 의료비는 아직 핵심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한국의 건강보험의 특수한 체계, 시스템 때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공식 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일자리 이슈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이후 일자리 양과 질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는 20대 남성 집단과 동일 기간 동안 상대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50대 전체 집단의 추세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국민이전 개정 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금, 복지, 의료비 등의 세대 간 자원 배분 이슈의 경우 생산 연령 인구층으로부터 고령층으로의 공공 및 민간 이전에 의한 연령 재배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그것을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세계주기 적자를 메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최근 들어서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문제는 이러한 국가 수준에서의 사회경제적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과 이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이 단기적으로는 앞서 보셨던 일자리와 연금과 같은 이 당면 사안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되 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국민이전 개정 분석에서 살펴봤던 인구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될 보건의료 그리고 기타 사회보호 수요까지 함께 고려해서 세대 간 배분과 형평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보다 조금 발표 시간을 오버한 것 같은데요.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태 교수님께서 세 분에 대한 질문과 코멘트를 해주시고 이후에 이제 세 분께서 돌아가시면서 대답도 해주시고 또 상호 질문도 하면서 자유롭게 토론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조영태입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를 잘 듣고 저는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이 과제가 저출산 고령세-위원회가 발주를 했던 이제 연구 과제의 결과대로를 발표를 해주신 건데 그래서 그런지 좀 느낌이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 인구학회가 그동안도 물론 잘해왔지만 이제는 좀 더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들어가고 있나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동안 우리 학회가 좀 뭐랄까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좀 현실과 조금 유리된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었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가까이 간다. 그래서 그게 또 우리 학회의 발전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좀 국민들, 국가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좀 학교가 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분의 발표에서 이제 논의가 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태까지 인구 그러면 출산만 있었던 그 논의를 출산도 그냥 출산율이 아니라 그거를 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유산명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김근태 교수님은 이제 이 지역의 인구 분포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인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동과 분포인데 그걸 우리가 좀 잊고 살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황승지 교수님이 세대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인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연령 구조인데 연령 구조를 우리가 그동안 또 인구학에서 조금 많이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게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세 분들의 발표를 듣고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사실 좀 궁금한 점을 좀 중심으로 질문을, 토론보다는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궁금한 게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우리 학회에서 공부를 한 내용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국가에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혹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게 기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각 세 분에게 한두 가지씩을 지금 정책 이야기에 관련된 거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삼현 교수님께서 이제 이 출산율만이 아니라 총 출생 아수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인구학에서 이 출산율 혹은 출산 아수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에는 언제 아이를 낳느냐, 그리고 또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만 느껴져 왔는데 이제 최근에 본인도 이제 유삼환 교수님 직접 연구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결국 이제 엄마들 세대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서 이제 발표된 내용에서는 엄마의 크기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더욱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우리 통계청이 장래인구 추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잘 안 맞아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하던 장래인구 추계를 2년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꿨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유삼현 교수님께서 그 퀀텀과 템포 거기에 나아가서 세대 크기까지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그 세대 크기를 감안한 경우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 아수, 출산율도 그렇지만 출산 아수의 변동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게 정부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참고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이 유럽과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라는 식의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출산 그 세 가지 컴포넌트를 분리를 했을 때 중요성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른 차이가 혹시 학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혹시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근태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역 간의 인구 분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도 요즘에 저희 지역이 이렇게 그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분산 자체보다 저희는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동안 너무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몰린 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이걸 재밌게 읽었는데 제일 저는 인상 깊었던 그 말씀을 하나 해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작용을 유발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이 제가 해석하기로는 앞으로 이렇게 서울 수도권으로 지금까지 집중된 게 앞으로 상승작용 때문에 더 심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장래인구 추계를 지역 추계를 내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지금 현재 한 50%인데 이거를 앞으로 52%까지만 올라가는 걸로 픽스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김근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라질 거고, 그럼 그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또 정책적으로 좀 어떤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물리적인 거리가 궁극적으로는 A에서 B 지역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B에서 A 지역으로도 보낼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으로 올려 보내는 데 관여를 많이 했죠. 기여를. 그래서 실제로 KTX가 되면은 뭐 지역이 발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서울로 더 많이 사람들이 오게 됐던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봤듯이 사람들의 이동이 이제 확 급감을 했고, 특히 우리 학교 대부분 다 학교에 이제 관련이 되어 계시니까 학교에서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뭐 제 학생들도 아예 학교를 이번 학기에 한 번 나온 학생도 있고 지난 학기에 그렇더라고요. 또 지방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코로나 게다가 굉장히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 물리적인 거리를 지금까지의 물리적인 거리의 양상과는 다르게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지역의 지역 인구의 또 다른 성장 가능성, 그것도 거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지금 지방에서 이미 뭐 정치권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울경뿐만 아니라 지금 대구시에서도 뭐 대구랑 경북 통합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라남도와 광주에서도 통합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혁신도시 꼴로 10개로 나눠서 쪼개지고 가느냐, 그때는 정치적인 결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정치적인 결정으로 그게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면 우리 인구학회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몇 개가 필요해요, 몇 개의 그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그 대도시가 필요해요 라는 거를 제안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오늘 뭐 그런 답을 말씀해 주시는 없겠지만 가능성이 혹시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아마 이 정책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선재 교수님께서 이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도 수업 시간에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년을 연장하면 너희들한테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그럼 대부분 다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년이 연장되면 연장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빠래요. 그럼 아빠가 일을 더 하는 게 좋으냐? 네가 빨리 일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럼 가만 생각하다 아빠요. 그래서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이야기가 사실은 가정 내에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있는데, 오늘 황진주 선생님께서 분석을 이렇게 이전 국민 이전 개정, 우리 인구학에서는 잘 이제 생소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이 일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여기도 아마 궁금하게 그냥 일반적인 궁금증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제가 방금 우리 학생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은퇴하는 연령이 들어가면 베이비 부머가 젊은 청년들보다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그냥 딱 드는 생각이 베이비 부머가 은퇴해 가면은 일자리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결국에는 곧 언제가 될지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곧 일본처럼 청년들의 100% 취업도 가능한 시점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 이전 개정에서 보면은 지금 2010년서부터 2018년까지 분석을 해주셨었네요. 아까? 네, 16년까지. 예, 오면서 지금 공공 이전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게 보였는데, 그렇다면 고령화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거는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만일에 이전되는 거를 가장 최근에 2016년 되는 걸로 픽스를 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면 정말 얼마나 악화될 수 있는지, 그거를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나? 오히려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세대 갈등이라는 거가 존재하는 걸 아까 보여주셨으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뭐
세대가 결국에는 연령이니까 연령을 없애면 되나 사회에서? 네,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아마 이제 저도 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들으시는 국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특히 정부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유상민 교수님부터 차례대로 한번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 먼저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앞으로 전망하고 두 번째는 이제 유럽하고 다른 측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앞으로 전망은 저는 뭐 당분간은 출생률도 그렇고 총출생아 수도 그렇고 반등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그 모든 전체적으로 혼인이나 출산, 그다음에 그 출산 간격, 그다음에 초산 연령 이런 것들을 추세를 보면 전혀 지금까지의 추세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악화되는 추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15세에서 49세 여성 인구만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까지 총 출생아 수 그 막대 그래프를 놓고 보면 오르내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분들은 특정 해에 뭐 조금 많이 나왔던 출생아 수가 좀 많았던 그 분들이 이제 주요 출산 연령에 들어가니까 좀 회복의 기미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르고요. 이게 저는 여기 그 세대 크기라는 게 이제 가중 평균 값이긴 하지만 그냥 평균값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그전에는 오르내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쭉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계속.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019년까지 집계된 주민등록 연항인구 15세에서 49세 여성 인구를 놓고 보면 작년이 1200만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사망하지 않고 인구 이동이 없다라고, 국제 이동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15년 후에 34년 정도에는 917만 명까지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관되게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이게 특정 분명히 주요 출산 연령은 존재하지만 어떤 분들 같은 코호트가 동시에 낳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2, 3년 빠를 수도 있고 2, 3년 늦게 낳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평균적으로 추세를 보면 이 모의 사이즈 자체는 줄어드는 게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율 추세도 보면 2015년 이후에 더욱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올해도 이미 훨씬 더 많이 이제 총 출생아 수가 줄어들 걸로 이미 정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임신하고 출산까지 9개월에서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코로나 시기에 줄어든 혼인과 임신은 오히려 내년, 내후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한번 줄어들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다음에 살짝 반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지금 간단한 형태의 출산율 추계를 적용을 했는데, 고의가 2006년 이후에 상승했던 구간만 추려서 모형에 투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 상승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좀 비현실적인, 제가 추계를 하면서도 극단치라고 가정을 하고 추계를 했던 내용이고요. 실제 중위 과정, 지금 2019년 출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4만 명입니다. 34년도에. 24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저희는 한 20만 명 정도고요. 결국은 20만 명대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25만 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다고 30년 후, 4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 얘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준 정도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늦출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유럽과의 차이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일 큰 거는 이제 뭐 제2차 인구 변천 이야기를 나오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혼외 출산의 증가, 그 다음에 뭐 출산 연령이 상승했다. 그래서 그건 상승은 쭉 상승하는 건 아니고 유럽 기준에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중반에서 후반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했던 거는 이제 출생률 수준이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혼외 출산이
제가 알기로는 2% 정도고요. 일본이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것들을 뭔가 다른 사회 구조나 제도 위에서 이게 억눌려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출산 연령, 초산 연령, 특히 초산 연령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초반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한 번도 정체된 적도 없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나라를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예. 근데 지금 31세예요. 근데 초산 연령이 과연 언제까지 증가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유럽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췄는데, 예. 아니면 이제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게 그 우리도 한 예. 35세 정도까지 가다가 멈추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볼 때 맥시멈은 35세인데 네. 35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네. 난산이나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산 연령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되면 유럽은 아이를 늦게 낳았었던 건데 한국은 미루다가 결국은 숫자가 줄어들고 안 낳는 안 낳는 결과가 많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2000년 초반 때부터 이어졌던 게 지금 이제 실질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지금 둘째 출산율이 2001년 이후로 쭉 장기적으로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에서 저출산을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일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둘째 출산율이 우리나라 수준 정도로 낮은 국가가 어디 있는지 그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그 동유럽 국가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차 출산율 변천 과정에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셋째와 넷째 출산율의 하락으로 간주를 하는데 이게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출산율이 내려가는 경향이 더 염려되는 거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안 낳는 무자녀 여성도 나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10%에서 20% 이상까지 이렇게 변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첫째와 둘째에만 집중이 돼 있거든요. 출생 수 분포가. 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안 낳는 사람도 많은 대신 4명, 5명 낳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집중이 돼 있는 상태에서 둘째만 추락하고 있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짧게는 3년, 5년 내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태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단순한 그 공식에 의하면은 이제 물리적 거리가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 비슷한 논의 내용이 아까 전에 뭐 KTX 말씀도 해주셨지만 뭐 한국과 일본의 해저 터널을 이제 일본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한국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그게 개통될 경우 한국에서 일본으로 인구가 이제 유출될까봐 뭐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단순한 그 중력 이론에서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국제 이주 이론에서 말하는 이 방향성의 문제. 방향성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그것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employmen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곳, 또 임금이 낮은 곳에서 임금이 높은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뭐 지역 경제 불평등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핵심은 그 일자리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논의에서 일자리에 저는 이제 그것을 약간 좀 변형을 해서 단순히 국제 이주에서 나타나는 그 일자리의 양, 그 소득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일자리의 질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제 논리는 뭐냐면 일단은 그 지역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런 어떤 거기에서의 그런 뭐라 그러죠? 마이그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포스 힘이 이제 생성이 되고 이제 방향성에 있어서 만약 지역에서도 고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가 된다면 굳이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제가 뭐 정책을 뭐 분야는 뭐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을 실제로 입안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나이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따라서 만약에 이 지금 아까 전에 인구하고 그 일자리 즉 그 거리로 표현된 그 마이그레이션에 수반되는 그 코스트의 그 함수 관계에서 어느 것이 더 빨리 증가하고 어느 것이 더 늦게 증가하고 이런 관계에 따라서 수도권으로 더 집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전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지역 추계를 할 때 52%를 픽스드 했다는 건 저도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혁신도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 뭐 정당에서 이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현재 많은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뭐라고 그러죠? 광역자치단체 연구소들 있잖아요. 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몇 개의 도대체 혁신 도시가 있어야만 그러면 지방 인구가 적정하게 분산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예측하기는 힘든 문제이긴 합니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반드시 그 논의에 있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 그러니까 국가의 비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한 개의 자치단체가 홀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각자 최대한의 노력을 하되 그것을 또 아우르는 그리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 그러니까 어떤 협의체와 그런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좀 메커니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다른 두 분 발제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구 고령화 세대 갈등 문제를 다룬 제 발표에 대해서도 이제 조영태 교수님께서 좋은 질문,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동시에 이제 사회학자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지 않으셨나. 저희가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다 인구학자이자 동시에 사회학자이신데, 저희 사회학자들이 많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뭐 진단하고 비판은 잘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에 대한 그런 대안 제시라든지 특히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대안과 정책의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인구학과 특히 이제 사회학자들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뭐 하시는 공부를 지금 계속 열심히 하시는 건 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전히 저도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첫 번째는, 그러면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 일반적으로 1955년부터 63년 세대라고 하는데, 이 몇백만 명에 이르는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순차적으로 어째 좋든 싫든 원든 원치 않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생기는 그 공백의 크기만큼의 그 청년층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들에게 그만큼의 기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자리 갈등으로 대표되는 20대와 50대 사이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와 아니다 둘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일본 사회가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전문가시긴 하지만 일본 사회가 뭐 한 10여 년 정도 인구학적 변동 측면에서 한국 사회를 앞서가고 있다. 요즘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단축되고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한 10여 년 정도 앞서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고, 지난 몇 년 동안 일본 사회에서 특히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 우리 한국 사회가 유사하게 따라간다면 아마도 물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베이비부모 세대가 은퇴하는 그 구멍만큼의 그 물리적인 기회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회 구조가 청년층들에게 돌아간다는 전제 아래서 아마도 일자리의 양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너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큰 가정이라는 거죠. 큰 가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그 지금 급변하는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급변하고 있던 이런 산업 구조, 직업 구조의 변동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급속하게 더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5, 60대가 남기고 그 떠난 그 자리가 과연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그 기회 구조가 양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기회 구조가 양적인 측면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20대, 30대가 과연 원하는 일자리가 그 자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떤 이제 그 혹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다. 원하는 일자리,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부족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늘 항상 언제나 구인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지금 20, 30대는 20, 30대가 원하는 일자리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5, 60대가 은퇴하고 남기는 일자리는 그런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자리의 양과 기회 구조 측면에서는 일본과 같은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지만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그것이 20대의 청년의 일자리의 양과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인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것은 사회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실 제가 제 분석 결과에서 보여드린 20대 층의 그 연령별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고통을 겪어온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야 그럼 한 5년, 10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 기간, 잃어버린 10년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국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 3년, 5년, 길게 뭐 7년, 1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 가지 개인의 커리어라는 측면이나 혹은 삶의 경로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길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특히 정책을 할 때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간이 해결해 준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을 위반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일자리만 있어도 기쁘고 감사하던 그런 시절 관점과 정책을 동원해서 지금 20대의 일자리 문제를 접근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일자리 양은 늘어날 수 있으나 그거에 대한 만족도와 질적인 측면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니다라는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국민이전 개정 통계를 이리 쪽에 보고 저리 쪽에 봐도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인한 그 생애 주기상에서의 그 적자분이 그 총량 그리고 1인당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메우는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전과 그다음에 민간이전이 되는데 그 양은 두 부분 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봉호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다른 발표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고령화가 무엇인지, 고령 인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나 혹은 이제 지금 최근 고령 인구로 접어드는 분들의 건강 상태,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총량은 증가할 수 있으나 1인당 그 의료비라든지 보건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사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김근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양이 너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인당 그 비용이 예전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관점은 아까 전에 합계 출산율과 총 출생아 수의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지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총량이 너무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전반적인 수준에서 부담이 될 것은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세대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제 농담 삼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한국은 너무 지금 연령에 목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연령에 의한 모든 구분을 뭐 법적으로 금지를 시키든 폐지를 시키든 아예 그냥 연령에 의한 뭔가를 생각하지 말고 세대 갈등을 부추길 만한 그런 개념 틀 자체를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폐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생각이었는데 굉장히 그 훌륭한 역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주어진 시간 동안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그냥 연령 구분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대부분의 개인의 삶의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0에서 15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국민이전 개정의 유소년기를 보면 유소년기는 어쨌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리고 15세에서 64세는 원하든 원치 않든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서 소득을 발생을 시켜서 그것으로 그 부양을 해야 되는 구조.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나이가 되면 반드시 그 나이가 될 필요는 없지만 특정 시점이 오면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든 혹은 자기가 노동의 과정에서 벌어왔던 그것을 다시 쓰는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제 생각에는 그 축이 연령이든 혹은 다른 기준이든지 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금 이런 특정 연령에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소비가 많고 일을 해서 그걸 나중에 다 메꿔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다 뒤집어 엎자, 바꾸자 이런 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세대 갈등,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세대 갈등과 관련된 이제 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실 세대 갈등의 한 측면이죠.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세대 갈등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높을 것 같으십니까? 정치? 제가 너무 답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정치. 네, 정치 영역에서의 세대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경제적인 이런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고 물론 이제 이러한 경제적인 세대 갈등의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더 첨예화되는 이런 이게 악순환의 구조가 있는데 그 선두에 이 정치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정치 갈등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돌아보면 앞서 제가 드렸던 그런 말씀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지금의 20, 30대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도 단군 일의 최초로 이제 부모보다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유일한 아이러니한 경험을 하는 세대인데 그 20, 30대가 느끼는 박탈감의 그 기저 근본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 30대 젊은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바라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그냥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살 곳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연애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권리.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과거에는 일반제였던 것들이 지금은 다 사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치제로 바뀌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자연스러운 그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였던 것을 정말 많은 비싼 대가를 주고 구입해야 되는 그 대상으로 바뀐 그 현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의 안정성 문제, 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이 저성장 상태에서의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파일을 나눠 먹는 그런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문제.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또 사회학자다운 결론을 이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표면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측면을 다룰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정책을 입안하고 다음에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 20, 30대의 관점과 마인드에서 접근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이런 정책적 미스매치 그리고 정책적 시행착오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0분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순식간에 40분. 조영태 교수님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오히려 너무 많은 질문들이 지금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머릿속에서 있을 텐데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로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인구학회에서 또 다른 기회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분들을 다시 다 모시고 조영태 선생님도 모시고 다시 한번 좀 더 길게 정말 토론해볼 수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